관영발전대학 관계자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바로 시작할 텐데요. 2023 지속가능발전연구 결과 공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박종울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행사를 아주 압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저녁에는 또 지속가능발전대학 졸업식이 있어서 저희 협의에 대해서만 해도 행사가 오늘 2개가 있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맡으신 분들 중에 행사가 곳곳에서 지금 다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서 빠르게 진행할 텐데요. 또 순서도 좀 발제 1과 2가 있는데 발제 2, 2023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먼저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 발제 1 지속가능 청주 시민시청 네트워크 운영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치연구 결과 공유회의 총괄을 맡아주셨던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현진 센터장님께서 짧게 개사해 주시고 어차피 오늘 행사의 주빈이시기 때문에 네, 개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회자들만 계시지만 또 의미 있는 연구가 오늘 발표가 되고 시에 또 전달이 되고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 나중에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 생각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발표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그냥 나오시죠 뭐. 네, 발표를 맡으신 분들도 네, 저희가 이 스크린 발표 없이 그냥 직접 자료집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맡아주신 분들은 자리로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실 분들만 좀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는 우리 김현진 센터장님이 자유롭게 진행을 좀 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3 청주시 지속가능발전 목표 및 지표 모니터링 결과의 발표를 맡아주실 분들은 환경녹지 부문에서는 환경녹지위원장인 한민철 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고요. 행정안전 부분과 도시교통 부문은 일정상 참석을 하지 못해서 우리 김현진 센터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생명문화위원회 부문에 관해서는 생명문화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나양 위원장께서 해주시고 사회복지 부문도 유옥현 사회복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위원 부문에서는 농업농촌위원회 김남은 총괄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경제산업 부문도 경제산업위원회 김경민 총괄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링 발표는 센터장님 미리 얘기 들으셨겠지만 환경녹지위원회와 농업농촌위원회 부문 요 부분들 먼저 좀 발표를 하시고 이어서 다른 부분 진행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센터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진행된 거는 거의 5월부터 모여서 논의를 시작해서요. 지표 수정도 하고 또 각 부문별로 각자 자료 검토하고 또 청주시 담당 부서들과 협의도 거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 들어보시면 청주시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우리 환경녹지위원회 우리 하민철 위원장이 발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환경녹지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청주대학교 행정학과의 하민철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지속가능 우리 청주시 지속가능협의회 또 시민분들과 함께 이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청주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들으시는 게 더 좋은데 오셨죠? 몇 분 오셨죠? 대표로? 예. 참 잘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환경녹지위원회 지속가능 발전 목표 지표 모니터링 결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순서대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서 125페이지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환경녹지위원회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로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비전은 자연과 공존하는 생명의 도시 청주라는 그런 비전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정한 게 아니고 오래전에 이미 수년 전에 전체 우리 청주시 관련 전문가들, 공무원들과 함께 협의해서 만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이 비전에 따라서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푸른 도시, 두 번째는 생태계와 함께하는 공존과 평화의 포용의 도시라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목표가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쉽게 잘 설정을 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목표 1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페이지 목표 1,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푸른 도시라고 하는 목표에 따라서 저희가 대표 지표로 미세먼지 조밀수와 미세먼지 나쁨일수라고 하는 대표 지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청주시가 미세먼지 없는 맑은 청주 만약에 종합대책을 추진한 결과를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모니터링 방식은 초미세먼지 PM2.5와 미세먼지 PM10의 조밀수와 나쁨일수를 평가해보는 것입니다. 페이지 121페이지를 보시면요. 원래 예전에는 미세먼지 조밀수만 저희가 측정을 했었는데 미세먼지 나쁨일수가 사실 더 우리에게 더 관심사이고 또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PM2.5와 PM10을 저희가 구분을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 그걸 같이 구분을 하자라고 청주시와 협의를 했고 청주시에서 수용을 해서 이렇게 지표를 조금 더 대표성을 또 포괄성을 높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아래에 표 1에 초미세먼지 PM2.5의 조밀수와 나쁨일수를 보시면요. 조밀수는 2019년 90일에서 2020년 143일, 2020년 173일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는 곧 조밀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전국에서 산업경제활동이 위축이 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런데 2022년 다시 이제 본격화되니까 조밀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173일에서 57로 줄었다는 것은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쁨일수는 어떠냐? 다행스럽게 나쁨일수도 많이 줄었습니다. 2021년 40일이었는데 2022년 25일,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청주시가 조밀수는 줄었지만 나쁨일수가 함께 줄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어떤가? 그러면 전국적으로도 이 조밀수가 많이 줄면은 뭔가 얘기가 되는데 불행하게도 환경부와 경기도의 자료를 보면은 조밀수는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우리가 뭔가 미세먼지 대책이 뭔가 허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원인 분석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전국과 경기도 주요 도시들의 나쁨일수는 줄긴 했지만 우리처럼 확연하게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곧 우리가 나쁨일수 관리는 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이중적인 결과들을 우리 청주시가 꼼꼼하게 체킹을 해서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PM10도 이 양상은 마찬가지입니다. 128페이지 표 2와 표 1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PM10도 2021년 181일에서 2021년 56일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나쁨일수 역시 16일에서 9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겁니다. 이처럼 긍정과 부정이 이중적으로 나타나는 것, 환경부와 경기도 것은 사실 이것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없어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 아마 비슷한 양상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여하튼 우리 청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더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표 지표에 대한 설명 마쳤고요. 평가 지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평가 지표를 저희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의 배출량입니다. 결국은 미세먼지, 조밀수, 나쁨일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우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대기오염물질을 좀 적게 배출해줘야 긍정적인 영향이 되겠죠. 그래서 청주시가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는 1종부터 5종까지 다양합니다. 1종은 굉장히 양이 많은 거고요. 5종은 굉장히 소규모라는 뜻인데 문제는 131페이지를 보시면은 소규모 개별 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지만 사실상 4종과 5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업체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지금 청주시는 이 업체들에 대한 관리의 역량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관계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고 협의를 해본 결과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4종, 5종 업체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청주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환경부 제가 관련자들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도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환경부도 이에 대해서는 딱히 뾰족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주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관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권고를 합니다. 다행스럽게 130페이지 보시면은 이 1.3종, 이 관리되는 통계가 잡히는 이 1.3종의 배출량은 다행스럽게 2021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6.8%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 평가지표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청주시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먼저 자발적으로 배출을 감축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좀 협약을 맺어서 그들과 함께 목표량을 감축량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확인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그래서 지표를 어떤 지표를 선택했냐면 자발적 배출 저감 협약 업체 수를 좀 늘리는 것, 그 다음에 기존 배출량 대비 감축률을 좀 완성하는 것, 달성하는 것, 이 두 가지 지표인데 불행하게도 작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청주시에 공고를 했는데 이 자발적 배출 업체, 이 협약 업체 수를 좀 늘려라라고 권고를 해드렸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청주시가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만 두 번째, 기존 배출량 대비 감축, 즉 협약한 목표량은 꾸준히, 이건 누적 데이터니까요, 꾸준히 이 12개 업체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목표 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자발적 배출 저감 협약 업체 수를 꾸준히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 1종 11개 업체, 4종 1개 업체만 참여하고 있는데 2, 3종, 4, 5종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과의 자발적 협약 체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134페이지에 청주시 내 소각시설의 소각량입니다. 이 역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쓰레기의 소각 양이, 용량이 컵에서 캐파가 얼마나 되느냐를 확인할 수도 있고 실제로 얼마나 소각을 하고 있느냐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요. 다행스럽게 이 소각량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종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각량이 줄어드는 것이 과연 무조건 좋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2019년도에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이슈가 벌어졌죠. 경북 의성의 쓰레기산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됐고 이게 CNN 국제 뉴스가 됐고 그때서야 우리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사실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다가 CNN에서 국제 보도를 하니까 그때서야 불이 나섰거든요. 쓰레기산 문제는 이미 전국적인 현상이었고 청주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각이 안 됐을 뿐이죠. 왜 그런 쓰레기산 문제가 나타났냐? 소각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재활용하겠다고 수집을 했는데 사실상 재활용이 어렵고 사실은 소각을 해야 되는데 소각이 돈이 비싸니까 그걸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문제는 저희가 좀 정말로 진지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히 청주시 쓰레기산 문제 또 방치된 쓰레기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소각량이 줄어드는 것이 무조건 긍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것에 대한 이중적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공공시설 소각시설과 그 다음에 민간 소각시설이 있는데 우리는 압도적으로 민간시설이 73%가 넘습니다. 그게 곧 청주에 18개의 민간 소각시설이 제가 추정키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를 이게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기면도 환경부가 암 발생률과 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할 정도로 우리가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곧 민간 소각시설에 대한 청주시에 아주 면밀한 진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페이지 136페이지 평가지표 4입니다.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 비율입니다. 당연히 재활용 비율이 높아져야죠. 하지만 청주시는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활용 선별센터의 반입량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 비해서 2022년 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곧 재활용 분리가 안 된다든지 또는 우리 주민들이 이 재활용을 좀 이런 재활용품을 덜 사용했다든지 뭔가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이 재활용센터의 반입량은 저희가 정확한 의미를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청주시가 제시하고 있는 공식 통계 연구 2022년 청주시 통계 연구에 따르면 폐기물 발생량 대비 재활용량을 공식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시차가 있어서 이 통계 수집을 하기에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구할 수 있는 것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구했습니다. 보면은 21년은 2020년에 비해서 2020년 70.7에서 2021년 75.1로 재활용률이 늘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청주시는 재활용을 굉장히 잘하는 도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75%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폐기물 발생량이라는 것은 생활 폐기물, 우리 주민들이 만드는 생활 폐기물뿐만 아니라 공장들, 이런 의류 폐기물, 지정 폐기물 등 모든 폐기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75%라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물론 전국 평균은 85%입니다. 자, 이게 우리 환경부 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사실상 이것은 허수라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환경부 공무원들하고 관련 과장들하고 협의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환경부 과제를 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이 허수가 여기서 상당 부분이 쓰레기산이라는 겁니다. 쓰레기산은 대부분 다 재활용하겠다고 수집한 건데 사실상 재활용 불가해서 이것을 몰래 처리한 것의 결과물입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지금 75%라는 재활용률이 나왔는데 청주시가 선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전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138페이지 평가지표 5입니다. 1인당 도시가스 배출량. 이것은 말 그대로 청주시 인구 대비 총 배출량을 측정을 한 겁니다. 청주시가 직접 측정하지 않고 환경부가 이것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데이터입니다. 다행스럽게 2019년에 비해서 2020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통계치가 타임레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 환경부가 이것을 다 수집한 다음에 고정 작업을 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정밀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이처럼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줄어드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미세먼지 좋음 일수도 역시 크게 줄었다는 것은 청주시가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두 번째 목표, 정책 목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태계와 함께 하는 공존과 포용의 도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표 지표로 설정한 것은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공간의 면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물이 서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녹지, 산림을 포함한 녹지, 그다음에 농경지, 농경지에는 논, 밭, 그다음에 과수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연유와 하천, 이것은 하천 구간 중에서 이렇게 복개가 되지 않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청주시 통계연구에 토지 지목별 현황을 저희가 활용을 했습니다. 임야, 공원, 전, 밥, 과수, 하천, 그다음에 유지, 이것은 습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141페이지에 표를 보시면은 합계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공간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생물이 서식할 수는 있는 그런 공간인데 이것들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네, 당연합니다. 도시화가 진전이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청주시가 이걸 얼마나 잘 보호할 것이냐, 좀 이렇게 줄어드는 양상을 이 속도를 늦출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43페이지에 이 목표 두 번째 평가지표 첫 번째입니다. 녹지 공간 면적 비율입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꾸준하게 녹지 면적이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우리 청주시의 1인당 녹지 면적은 전국 1인당 녹지 면적에 비해서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우리가 1인당 녹지 면적이 2021년 기준으로 8.26 제곱미터인데 전국 평균은 3.93제곱미터로 우리가 거의 2배 이상의 녹지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잘 아다시피 저희가 청문청원 통합을 하면서 청원군 지역의 녹지 면적이 대거 편입이 되면서 이런 좋은 현상으로 나타났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녹지 면적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청주시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녹지,
이게 필요해요. 또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45페이지 평가지표 두 번째가 수질 1등급 하천의 비율. 좀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우리 수질이 얼마나 깨끗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다행스럽게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146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질이 좋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주시에는 195개의 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는 아니고 우리 환경부가 전국에 있는 주요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측정망을 설치해 놨습니다. 우리 청주시 행정 번역 아래에 있는 측정망이 모두 16개입니다. 잘 아다시피 주요 미호강을 비롯해서 달천 등 우리 행정구역, 청주시 행정구역 안에 있는 16개 중에서 다행스럽게 2021년 16개 중에서 1등급을 측정된 것이 7개였는데 이번에 9개로 늘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수질이 좋아지고 있고요. 다만 현재 우리 청주시가 관리해야 되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195개 하천, 소하천에 대한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청주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사실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것들을 좀 아마추어 수준이지만 수질 측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민 하천 관리단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지표 3입니다. 147페이지에 있습니다. 투수층 면적 비율입니다. 이것은 곧 비가 강우, 비나 눈이 왔을 때 이 비나 눈이 얼마나 땅속에 흡수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 아다시피 우리가 도시화가 진정이 되면서 택지 개발이 되면서 투수층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강우 패턴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치 못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수층의 면적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 청주시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주시가 조립 면적, 숲 가꾸기,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이런 대체 지표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좋은 대체 지표가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것을 좀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이번에 청주시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주시는 꽤 많은 돈을 들여서 도로의 녹지형 중앙 분리대 조성 사업을 펼치고 있고 또 띠녹지 조성 사업, 또 환경부의 투수성 고도블록 조성 사업 등을 펼치고 있습니다. 요것만 이런 면적만이라도 가지고서 저희가 변화를 좀 살펴보는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가지표 4입니다. 시민의 생태적 영향 강화에 대한 건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청주시가 우리 시민들의 생태 영향 강화를 해서 각종 프로그램에 우리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2020년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줄었다가 2021년, 2022년 다시 급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청주 시민들이 생태적 체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곧 나중에 긍정적인 결과로 갈 수 있겠다. 그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질 1등급 하천 비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고요. 또 도시 내 투수층 자료는 좀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만 환경복지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복지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데 가장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말들 우리가 쓰는 용어들이 아니어가지고 행정에서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진짜 전문 모니터링을 해야지 알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요. 미세먼지 빼고 나머지 부분은 굉장히 낯설지만 좀 또 꼭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의미 있게 또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자, 다음은 우리 농업농촌부분 김남원 위원장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업은 세 가지로 보통 삼농 정책이라고 하는데 농촌, 농업, 농민, 삼농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했고요. 목표 1 살기 좋은 농촌 부분에서는 농촌이 아무래도 살기가 좋으려면 설기가 좋다면 아마 빈집수가 점차적으로 감소하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대표 지표나 측정 지표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처음으로 저희가 올해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촌의 빈집 개수를 조사했더니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 증가가 아마 실제로 조사해보면 이거보다 한 10배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의 빈집이라는 게 이렇게 적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왜 이런가 봤더니 지금까지 그 농촌의 빈집에 대한 부분을 재생성장과에서 관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와 농촌을 포괄해서 조사를 했고 이게 아마 작년인가 그 도시의 빈집 실태조사는 연구 용역을 통해서 밝힌 실태조사를 했는데 농촌 부분은 이제 올해부터 농업정책과로 사업이 이관돼서 세부적인 더 좋은 내용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데이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부평가지표로 농촌 빈집정비 추진 실적과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살기 좋은 농촌에 대해서 상수도 보급률이라는 것을 측정지표로 만들었습니다. 세부평가지표로요. 그동안에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어서 나머지 3개는 기존에 있었던 평가지표였고 올해 처음으로 빈집과 상수도 보급률을 저희가 측정지표로 나타냈는데 2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97.2%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되냐면 농촌과 도시를 분리해 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문이면의 상수도 보급률이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급적이면 이제 농촌과 도시를 좀 분리해서 이번에 저희가 지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좀 이것을 분리해서 데이터를 내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농촌이라고 하면 읍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읍면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만들어 주십사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타 마을 만들기와 영양강화 사업은 기존의 사업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사였고요. 두 번째로 지속가능 먹거리 부분, 농업 부분에서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면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친환경 면적은 앞에서도 농경지가 줄어드는 것처럼 친환경 면적도 동시에 줄어들겠죠. 그래서 면적이 증가분이 아니고 비율, 전체 청주시의 농지 면적에서 친환경 농업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저희가 대표 지표를 했고 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주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정 평가 지표로 친환경 인증 농가수 기존의 로컬푸드 매장 실적 있었고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잔류농약 검사하는 부분을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도입했는데요. 그래서 청주시가 2021년부터 잔류농약 검사하는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가수는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2021년 대비 570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2021년에 1월부터 실시한 것이 아니어서 2022년에 좀 다소 많이 증가했고요. 이 잔류농약 검사 건수가 또 왜 중요하냐면 제가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잔류농약 검사비가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시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현재 잔류농약 검사에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잔류농약 검사는 아마 로컬푸드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검사를 랜덤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 친환경 인증 농가들도 인증에 필요한 잔류농약 검사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아마 시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건수까지 해서 내년도 지표를 봐야 전반적인 잔류농약 검사 수가 나올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잔류농약 검사 후의 결과 잔류농약 검사를 했더니 농약 검출이 기준치 이상으로 나왔다. 요건 데이터가 아직 없어서 내년부터는 좀 그런 데이터를 좀 관리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농민 부분인데요. 농촌에서 농민들이 살기 좋아지면 아무래도 농민이 증가하겠죠.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농가수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런데 경영체라는 게 있습니다. 농업인을 증명하는 그런 거라고 하는데 경영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 경영체는 공익형 직불제라든가 농민수당 이런 부분들이 경영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굳이 내가 별도의 경영체를 갖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런 지원사업들이 확대됨으로써 커밍아웃 비슷한 그런 것들이 어쨌든 경영치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 평가지표로 사회적 농장,
도시 텃밭, 청년 농업, 여성 농업 이렇게 했는데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사회적 농장과 도시 텃밭 참여자 수를 처음으로 도입했는데 사회적 농장이라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 원래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농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현재 그 농업정책과에서 다루는 지금 사업이 사회적 농장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회적 농장으로 했고 아마 내년부터는 이것을 타부서와 연계해서 농촌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농장, 치유 농장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도시 텃밭이 많은 규모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 도시 텃밭에 참여하는 그 농가 수, 참여자 수도 100농가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아마 그 도시 텃밭이 위치한 지역이 산업단지로 지속적으로 편입되면서 이 사업이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번에 이것을 어떻게 할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청년 농업인 정책이라든가 여성 농업인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이게 보통 3년 정도 지속됩니다. 청년 창업 인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원받던 청년들이 3년 동안 이 자격을 유지하다 보니까 2022년에 2021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농업인에 대한 부분은 여성 농업인 바우처라는 사업이 오랫동안 진행돼 왔었고 경영체가 독립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성 농업인이 증가한다기보다는 아마 농업 경영체가 부부로 같이 통합되어 있던 부분을 분리하는 농가들이 생기고 있고 또 공동 경영주 중에서 남편이 사망으로 인해 생계 부분이 여성 농업인의 경영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 농업인 경영체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 임대 농기계 부분들도 이렇게 했는데 올해 이것을 끝나고 나서 전화를 계속 받아가지고 내년에는 이거를 넣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뭐냐면 농민이 살기 좋으려면 농가 소득이 높아져야 되는데 청원 생명쌀 계약 재배가 2020년이 40kg 기준으로 7만 원이었는데 2021년, 2022년에 이게 6만 5천 원으로 떨어지고 다시 올해 2023년에 6만 2천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청원 생명쌀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청원 생명쌀 벼순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농민 부분에 다만 실제 농가 소득 부분이 어떤 지표로 청주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청원 생명 브랜드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쓰고 있는데 실제 농민들의 벼순의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지표를 꼭 넣어서 농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매가 인상은 꼭 저희 아버지 우렁이 농사 짓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집 가계소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생명문화 부분 이나연 위원장님부터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네, 페이지가 88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88페이지 하겠습니다. 네, 제 차례가 아무도 없어서 지금 당황스럽게 지금 몇 분 정도 하면 될까요? 시간을 잘 맞춰보겠습니다. 5분 할까요? 네. 길까요? 좋은 시계 있으니까 2시 50분까지. 네, 알겠습니다. 2시 50분부터 1분 정도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생명문화위원회 발표하겠습니다. 직진문화의 집 관장이고요. 생명문화위원회 네, 8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지표의 비전은 문화가 삶이 되고 삶이 문화가 되는 문화도시 청주입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좀 이 문화가 저희가 이제 낯선 영역이 아니고 그리고 향유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시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문화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그리고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삶을 문화적으로 재구성하는 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그리고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에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문화 도시를 위한 선순환 문화 예술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 도시 청주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고요. 목표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 지표는 좀 제일 중요한 문화 예술 예산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면 예산이 전년 대비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산 비율을 보는 이유는요. 문화 분야 정책 사업의 추진 비중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문화 관련 예산은 저희 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지역 문화 정책이 필요한 물적 기반이 되기 때문에 문화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과 체육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참고로 2020년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비율을 보면은요, 예산 비율은 2020년 기준입니다만 2.08%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저희 지역 예산은 전국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그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창작 지원 예산 총액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행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또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청주 문화도시 관련된 예산을 본 것인데요. 청주 문화도시는 2020년부터 다양한 사업을 해오고 있었고요. 2021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37억으로 저희 이 문화도시 예산 전체가 37억은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배정된 예산이 37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예산은 그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국고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문화도시 이제 4년차이고요. 해마다 좀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이 5년차이기 때문에 문화도시는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래프상으로 보여집니다. 9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총평을 보시면 우수상 같은 경우는 청주 문화도시 같은 경우는 두 차례나 최우수 전국에서 최우수 문화도시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가장 긍정적인 표를 받은 것은 점수가 높은 것은 시민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이고요. 그 다음에 주민 참여, 그러니까 이 안에 다양한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민 참여형 예산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개선사항을 보시면 선순환 문화예술 생태계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문화예술 교육기관 수라든가 예술인 수라든가 예술교육 강사 수가 이런 것이 좀 중요한 지표인데 평가 지표에는 빠졌습니다. 워낙은 있었는데요. 이 지표를 저희가 좀 수치상으로 구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표에서 삭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인 수가 지표에서 빠진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좀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이 수년째 1%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측면에 매우 필요합니다. 작년에 문화예술 100인의 토론회가 진행이 된 바가 있는데요. 청주시에서 진행을 한 것인데 여기서 문화예술인들이 주장한 예산은 문화예술 분야는 3%이고요. 전체 예산 대비는 5%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굉장히 예산의 확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문화도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시민이 주체가 되는 문화도시 청주인데요. 저희가 공공기반 시설수, 문화기반 시설수와 참여자 수를 주로 보았습니다. 문화기반 시설수는 다양하게 좀 볼 수 있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상에 속해 있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예집, 생활문화센터 요거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기반 시설수와 인구 1000명당 문화기반 시설수 그리고 인구 10,000명당 생활문화 시설수를 같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국에서 문화기반 시설수가 청주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상위 수준으로 많은 개소수를 가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는 게, 그렇다면 내가 가까운 곳에 갈 수 있는 문화 기반 시설은 무엇이 있는가를 놓고 봤을 때 몇 개 정도가 있는가, 그것을 되게 놓고 보는 게 인구 대비이기 때문에 그걸 같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지표를 했고요. 공공문화 공간은 총 2개가 증가를 했고요. 전년 대비 2개가 증가를 한 것입니다. 95쪽 그래프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사실 도서관 수가 2개가 증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화기반 시설수가 거의 증가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도서관을 문화기반 시설수 안에 지표에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금 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인구 1000명당 문화기반 시설수가 0.08개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국 평균입니다. 청주시 같은 경우는 0.01개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적은 숫자입니다. 생활문화시설수 같은 경우도 전국 평균은 1.8개고요. 청주시는 1.3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세부평가 지표에 보면은 인구 1000명당 시설수는 미흡으로 되어져 있고 공공문화공간 시설수는 이제 보통이라고 했는데, 사실 전국을 놓고 보면 개수는 많지만 증감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통으로 한 거고요. 인구 1000명당 시설수는 전국 지자체, 기초지자체의 평균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미흡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였습니다. 96쪽을 보시면 전체 개수 순위, 이제 전국의 그 시설이 상위 10개가 2020년 기준으로 놓여 있는데요. 청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4위입니다. 보시겠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1000명당 기준, 그다음에 10,000명당 시설수 이런 거는 평균에 매우 못 미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신문 같은 경우에 이게 지표 조사가 되면 청주시 같은 경우는 상위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좀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들어가 보면 지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98쪽 보시면 생활문화시설 같은 경우도 순위의 7번째로 상위 10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시설수는 굉장히 많은 편에 좀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문화 참여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축제 참여자 수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보시면 20년과 21년에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코로나 전후로 참여 양상이 매우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순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의 문화 참여는 사실 코로나 전후로 나누고 이미 코로나 전후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문화공간 참여자 수는 어쨌든 전년 대비 118% 증가하였습니다. 뒤쪽 보시면 문화복지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 부분은 통합문화 이용권 이행률을 좀 보고 있는데요. 통합문화 이용권은 2014년에 도입이 되었고요. 문화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여행 각 분야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놀이 카드 한 매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많이 이행이 되었는가를 놓고 봤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 통합문화 이용권 이용률은 74.4%고요. 2019년부터 지켜보면 최고는 95%에서 지금 작년 74%까지 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업이 대폭 이제 이렇게 감소한 이유는 2022년 작년도에 예산이 하반기에 갑자기 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언론상으로는 문화복지 혜택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좀 많이 했습니다만 실지표를 놓고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총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2022년 문화공간 참여자 수의 경우 전년 시설 대비 모두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주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공간들 중에서 문화 참여를 전제로 설립된 문화의 질이 청주시에는 2개가 있는데요. 생활권 문화시설로 보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보다 이용자 수가 많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통합문화 이용권은 아까 74% 정도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작년 하반기에 10만 원이 좀 작년 하반기에 10,000원이 좀 증액이 된 거고요.
지원 시기가 하반기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률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서 좀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총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수사항을 좀 보시면 문화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성과 지원이 필요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좀 수반이 되는 부분이어서 상대적으로 어렵고요. 이런 상황에서 청주시에서 원도심 내 빈 건물 등 이후 공간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확대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이건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화 참여 역시 원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골목길 축제라든가 청소년들의 주말 버스킹 그리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민 참여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것도 좀 우수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 참여 같은 경우도 대면 비대면 지속적인 문화 서비스를 위한 부분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모든 축제에 다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서비스가 증가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좀 중요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문화 여건을 만들어야 함에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개선 사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지금 종사자에 대한 별도 지표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게 좀 자체 분석이고요. 그리고 문화 공간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 문화 기반 시설과 생활 문화 시설을 같이 좀 지표화하였는데 좀 따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문화 소외계층의 좀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등 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지표가 조금 필요하겠다. 이것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통합문화 이용권은 저희가 74%여서 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국 평균에도 좀 못 미치고 그리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좀 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실제로 이용하기 위한 양질의 문화 콘텐츠가 많이 필요하다. 라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문화 참여 역시 지금 문화 참여자 수로 지표를 했는데 이 지표 요거를 이제 참여자 수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재고가 좀 필요하고요. 문화예술 공연 건수나 문화 사업 건수 등으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맨날 요즘 꿀잼 얘기 하도 여기저기 하고 다니셔가지고요. 청주시가 엄청 재미난 문화도시로 거듭날 것 같다는 기대가 해도 되죠? 네, 예산만 좀 많이 진행을 해도 되겠죠? 네. 문화 부문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사회복지 부문 먼저 하겠습니다. 유옥현 위원장님. 65쪽입니다. 알람이었습니다. 네, 사회복지위원회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회복지 쪽은 사실은 그 실적 관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이라서 뭐 이게 그 어떤 한 사람을 뭐 서비스를 줄 때 1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정말 연계하면 뭐 1초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 데이스 베이스가 이제 뭐 간단한 데 따라서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행복 이용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복지기관들은 사회복지 시설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뭐 여러 그 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은 또 자체적으로 실적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그 이행 사업을 사업 기관에서의 그 실적을 공공기관에서 다 취합해서 공공기관의 실적으로 집계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모니터링을 해마다 하면서 도대체 이 모니터링 이 실적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될지 이게 이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향후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비전은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복지 공동체 청주고요. 목표는 2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주기별 삶의 질 향상, 복지 인프라 확충 및 사각지대 해소. 생애 주기별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이렇게 5개 분야의 그 돌봄이 굉장히 좀 핫한 부분이라서 그쪽으로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그 이행 사업들의 그 성과 지표 쪽으로 지금 초점을 맞춰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거기 이제 그 목표 1 생애 주기별 삶의 질 향상의 그 부분의 모니터링 방식이 그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 조사인데 그 청주시에서 2년 주기로 그 사회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만족도하고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만족도가 있었는데 이게 2020년도보다 2022년도에는 뭐 근소한 차이지만 0.23점 감소했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그 장애인, 노인, 여성보호 이쪽으로 쭉 이제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사회복지 쪽은 아마 중앙이나 사회복지기관 평가 연도에 실적이 좀 이렇게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2021년도에 실적이 높은 사업들이 있어서 보니까 그때 그 사회복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실적 관리가 꾸준히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높낮이가 좀 있구나. 그리고 또 코로나 때 그 영향으로 그때 또 실적이 감소했다가 또 이게 올라가는 부분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주변 환경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 돌보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계속 3년 연속 막 19, 20, 21 감소하다가 2022년도에는 46.26%로 굉장히 좀 높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도 어쨌든 이 부분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 수가 이제 점차 아동 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서 출생률하고 연관이 있겠죠. 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지원 이것도 2021년도에 굉장히 좀 이렇게 높게 그 집계가 되었다가 2022년도에는 또 떨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평가와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때 굉장히 코로나 때 그 이런 그 학대 신고 건수가 높았던 건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또 요인이 있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서요. 그 장애인 노인 돌봄 및 서비스 지원 정도도 보시면은 뭐 치매 관리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이용 실적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꾸준히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이제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이제 9.5% 감소를 했구나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을 그래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 보호 시설 이쪽은 어쨌든 2022년도, 2021년도하고 2022년도가 동일하게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여성보호 및 서비스 지원 정도도 보시면은 그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들 봤는데 이제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 굉장히 급속히 높아졌는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수치를 집계할 때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그 수치가 이게 뭐 연인원, 실인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작은 거를 실적으로 잡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전화 한 번 받은 거 이런 것도 실적으로 넣을 수 있지만 또 그런 것들이 또 누락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좀 그 중앙 정부 여가부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겠다 이제 논의 단계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화장실 불법 촬영 근절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안심택배 서비스 이런 부분도 그 주변에 이제 여성이 어떤 안전과 관련된 뉴스가 좀 터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막 이제 이렇게 굉장히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다가 또 그런 것들이 좀 잦아지면은 수치가 좀 뚝 떨어졌다가 또 어쨌든 또 이제 여성이 또 어떤 문제가 좀 발생을 하면 또 이제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또 뭐 신경을 많이 쓰고 뭐 그렇게 하겠죠. 홍보도 많이 하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수치가 좀 많이 떨어져 있구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제가 이제 뭐 그 청소년 관련된 사업들, 청소년 보호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쪽으로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들, 보호 관련된 쪽들은 제가 여러 청소년 관련된 단체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딱히 뭐 이렇다 할 사업들이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 실적 관리가 되고 있는 사업들이 크게 없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이런 것들도 집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사각지대 발굴 건수라든가 자원 연계 건수라든가 그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집계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중복 상황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그 경로가 다양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로 관리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한 지역 복지 공동체 형성의 대표 지표인데 이것도 2년 단위로 청주시에서 사회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청주 시민의 공동체 의식 수준이 2020년보다 2022년도에는 뭐 근소하지만 약간 이제 증가를 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동네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 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수치가 늘어난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각지대 발굴 건수, 사례 의뢰 건수 제가 이제 그래프를 쭉 그려놨는데 이것도 2021년도에 쫙 올라갔다가 2022년도에 뚝 떨어졌죠, 그죠? 이 부분도 이것도 이제 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사례 의뢰 건수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읍면동 협의체 의원이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할 수도 있고 뭐 통장이라든가 우체부라든가 아니면 뭐 명예사회복지사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이제 이 발굴도 하고 의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그냥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딱 실적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 좀 경로를 세분화해서 집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지만 저기 이제 그 읍면도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운영 거기 이행사업에 그 모니터링 방식의 협의체 위원수가 이게 사실은 사각지대 발굴 건수로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굴 건수를 이게 이제 집계를 알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향후에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물적 안전망 구축 정도 자원 연계 건수 이것도 이제 3조고 두드림 통합복지 포털 운영이라고 해서 이제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에는 이제 이 실적들이 행복이음으로 그 공공기관에서 다 관리를 하다가 이제 복지재단 실적을 따로 또 이렇게 딱 분리를 하는 바람에 2022년도에 뚝 떨어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그 관리가 이제 꾸준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실적 관리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회복지 쪽은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했는데 그래도 2019년부터 이제 지금 4년 동안 쭉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변화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쪽이 가장 큰 변화가 있었으니까 훨씬 복잡한 그 지표들이 많았는데 정리를 좀 했고요.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관리 체계가 너무 다양한 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서요. 자료 취합이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이번 경험 바탕으로 조금 더 명료한 지표가 될 수 있게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경제산업부문 김경민 위원장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산업위원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산업위원회는 좀 전에 말씀해주신 cep사님 그 부문위원회랑 다르게 너무 명확하고 간단한 그 이제 모니터링 측정 지표를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 경제산업위원회는 비전은 어쨌든 일자리에 관련된 일을 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이 많이 있고 이제 일을 할 사람을 이제 뽑는 업체가 많이 있고 그것들이 유기적으로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는지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지가 목표 1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청주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 목표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인데 우리들이 원하는 사회적 경제에 기대하는 뭐 사회공헌이나 환원이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자체의 지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주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나 이런 지표들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추이라든지 그 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표 1에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청주는 크게 청주시의 고용률을 살펴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청주시의 대표 고용률과 여성의 고용률을 살펴봤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용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주시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그 9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고용률도
이제 청주시의 고용률도 계속 상승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특이사항으로는 9페이지 보시면 2022년에 청주시 여성 취업자 수가 21년도에는 1051명이었는데 22년도에는 862명이에요. 근데 이게 고용률로 봐서는 떨어진 고용률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 오히려 이제 고용률이 더 높아, 그러니까 퍼센트는 비슷하지만 명수가 2022년도에 확 줄어든 걸 볼 수 있는데 요거는 약간 구직을 포기한 여성이나 구직 포기 의사가 있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또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센트로는 고용률이 증가했지만 실제적인 취업자 명수는 줄어들었고 그 사유는 구직자 대비 취업률을 봤을 때 구직 포기 의사가 있고 구직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줄었다라고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좀 유의미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 11페이지 보시면 청주시가 고용률이 높고 전국 평균에 비해서 좋은 이제 숫자를 보이는 이유는 청주시가 다른 곳에서도 하고 있는 국가 사업들을 많이 하고도 있지만 11페이지 보시면 이제 새로 일하기 센터라든지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그리고 특이하게 돌봄에 관련된 가정방문 보육 전문 인력 사업이라든지 지자체 자체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성의 취업을 위해서는 충북여성 인턴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용률이 조금 증가하고 전국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페이지 보시면 청년 일자리는 사실은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일자리는 별로 없고요. 다 이제 국비를 매칭하는 사업들이 있고 코로나 발생 전부터 청년의 일자리에 관련된 많은 예산이 이제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참여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안에 그 사업을 참여했다 포기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고 해서 그 숫자적인 증가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그 평가지표 두 번째로는 청주시 고용 안정률을 따져봤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안정에 대해서 그 모니터링 회의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안에 있는 뭐 이제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그분들이 시간에 관련된 유연근무를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걸 숫자적으로 체크할 만한 지표가 없어가지고 우선은 비정규직 비율로 이제 고용 안정률을 좀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청주시 비정규직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고용 안정이 좀 유지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인 자료이긴 하지만 또 이제 여성들은 이제 육아나 돌봄 때문에 오히려 비정규직이나 프리랜서를 좀 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고용 안전에 대한 지표는 좀 추후에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평가지표 1, 2에 대한 총평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페이지 평가지표 1-3은 이제 일자리에 관련된 취업자 업체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산업에 대해서는 좀 코로나에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던 소상공인들의 또 그분들의 온라인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통신판매업은 코로나 이후에 20년, 21년, 22년 크게 증가했지만 그 소상공인들이 그거를 매출에 대한 것들로 평가할 수 있는지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청주시에서 이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관련된 온라인 시중이 커지는 것들에 대해서 2023년 올해부터는 그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홍보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청주형 온라인 상권 활성화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그 전년도부터 지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지표에 넣지 못했지만 올해 만들어진 플랫폼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내년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17페이지 보시면 목표 2는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인데요.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 지표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지표에 관련된 숫자를 받긴 했지만 이것들이 전반적인 현상이고 상황이다라고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증가하고 있고 종사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경제 조직도 잘 지속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많은 이제 상황과 사건들을 지표에 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 이러한 사회적 경제 조직의 증가는 지역의 고용이나 사회적 환원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의 다양한 역할을 기여할 수 있는데 그 사회적 그런 기여를 사회적 기업에게만 이제 그 요구들을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사회적 경제 조직의 종사자 수 또한 이제 19년, 20년, 22년도 1775명에서 162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조금 이제 유의미하게 봤던 거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이제 폐업하지 않고 그 이제 기업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잘 살펴보자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지표상으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폐업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2019년도에 세계 이제 업장에서 21년도에는 없다가 22년도에 5개 업장이 이제 폐업한 것으로 나와 있고 5년 이상 유지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표상으로는 어쨌든 우수하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잘 유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유지하고 확장되는 거는 다양한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이고 약간 혁신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지역 안에서 어떻게 유기적으로 잘 연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총평 보시면 22페이지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역에 요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기업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잘 이룰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반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이야기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특히 경제산업부문위는 지표의 숨은 뜻을 잘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단순히 이용률이나 이용 건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고용률이 지표가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실업률이 다 실업의 현황을 다 나타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관련된 지표들의 숨은 뜻을 조금 읽어드리는 게 저희 모니터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새삼 또 느끼게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행정안전 부분하고 도시교통 부분인데요. 제가 자료 중심으로 간단히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두 분 교수님이 갑자기 못 오시게 돼서요. 제가 그냥 자료집의 46쪽 도시교통위원회 부분입니다. 여기 도시재생센터인데 도시재생지역 역량강화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회복탄력적 도시, 참여와 이어짐의 도시를 비전으로 해서 도시재생을 위한 공동체 회복과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 체계 구축 두 가지로 나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와 관련된 것과 또 교통과 관련된 부분 두 개로 나눠 있는데요. 도시재생지역 역량 강화 사업은 활동가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역량 강화 교육 시행 횟수는 매우 우수, 그리고 주민사업, 제한사업 추진률도 우수가 됐는데요. 48쪽 보시면 그 도시재생 부먹 조성 사업, 또 도시재생 첫걸음 사업에서 2019년 대비 굉장히 전폭적으로 증가하는 걸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제한 사업 추진 비율은 이 주민제한 사업인데 여기 49쪽에 표가 잘못되어 있네요. 네. 주민제한 사업 그 추진률도 굉장히 지금 그 공모사업, 사업지원 예산 이런 것들이 늘고 있어서 4개소에서 진행 중인데 관련된 내용 보실 수 있고요. 51쪽 보시면은 목표 1에 대한 총평으로 평가 지표랑 이행사업 평가 방식 간 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선사항을 올려놓으셨습니다. 24년에는 조금 도시재생 부분에서 별도의 사업 발굴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 대중교통 부분은 지금 청주시민 최고 관심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버스 체계가 12월 9일 개편되고 나서 시청에 온갖 민원이 들어오고 있답니다. 그래서 네? 네, 대중교통과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지금 그래서 네, 막 그 버스 번호를 막 대면서 교통체계 때문에 막 불평을 하시는데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고요. 조금 편안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좀 해보는데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교통수단 분담률에서 그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이 첫 번째 대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2년도는 자료 산출이 안 됐고요. 가장 최근 자료가 이것도 2019년 자료로 11.9%가 되고 있어서 이 관련된 지표 그 내용 산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른쪽 53쪽에 보시면 시내버스 이용자 수나 뭐 도로 연장 이거 다 보통 수준이어서 내년에 좀 이 개편된 교통 체계가 어떤 영향을 줄지 깊이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2-3, 뭐 2-4 부분은 뒤에 지표 보면서 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 수가 조금 그 2019년 대비 좀 늘었다고는 하는데요. 원래 이용 수치가 좀 회복되려면 조금 더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들 2-1 지표에 있고요. 56쪽에 보시면 도로 연장 부분이 있는데 2019년 대비 도로가 좀 늘고 있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그 청주시 도로 보급률 지표가 별도로 필요하다 해서 24년도에는 지표 수정이 조금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친환경적 생산 소비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이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전기 자동차가 717% 증가, 그리고 58쪽 보시면 2022년도에 3,646대가 지원이 됐고요. 그 돈이 약 491억 정도 된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저희는 왜 해당이 안 될까요? 근데 전기자동차 확대만큼이나 충전 인프라 확대가 좀 필요한데 충전 인프라 또한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요. 이 친환경 그 에너지 관련한 이 이제 차량 에너지 생산 소비 관련한 사업들이 대폭 확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수소 충전소도 매년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요. 60쪽 보시면 전기 충전소 확장이 1591% 늘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222기였는데 2022년 3755기로 확충이 됐다고 합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마 체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평가지표 건강하고 행복한 삶 부분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인데요. 요거는 지금 저희가 또 기대하는 게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에 수요응답 콜버스가 지금 배치돼서 운행 중입니다. 이 콜버스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5송 시범사업을 시작을 해서 23년에 전체 확대가 됐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일이고요. 문의에 제가 카페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콜버스 계속 다니긴 하는데 이용객이 너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던데 계속 그걸 콜버스 얼마 주기로 다니나 계속 제가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 서질 않으셔가지고 그 이용객이 좀 없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문화지수 부분은요, 2019년 D등급에서 22년 A등급으로 지금 3단계 상향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 시민의 운전자나 보행자 교통안전의식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63쪽 설명이고요. 그거에 대한 총평으로 보시면 64쪽에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도입과 인프라 개선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거랑 특별교통수단 마련 등의 타 지자체에 비해서 모범이 되고 있다는 건데 여전히 이 보급률 정도만이 아니라 질적평가지표, 만족도와 관련된 질적평가지표가 좀 필요하다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106쪽 좀 보시겠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 그 부처 평가에도 해당되는 행정안전지수가 있는데요. 그거과 관련된 설명이 좀 되어 있습니다. 웃음이 함께 만드는 안전청주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평가지표 부분은 뒤쪽에 108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달성도 보시면 시민참여 예산 반영 현황, 그리고 시민참여 정책 의제 발굴, 시민정책 제안 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정 운영에 시민의 참여가 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109쪽의 시민참여 정책 의제 발굴 부분도 전년 대비 발굴 건수가 60% 정도 증가했고요. 시민 수도 22,464명으로 56% 증가했다라고 해서 주민 참여나 또 그 주민 참여를 위해 운영되는 청주 시선 사업 정책이 잘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10쪽 보시면은 상상발전 제한 사업이 있는가 봐요. 제가 처음 알았는데 상상발전 제한 사업 부분도 정책 제한 그 분야별 현황이나 반영 정도가 좀 전년 대비 증가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면 좀 정책 제한 분야별 현황이나 반영 정도를 알 수 있도록 한류가 좀 될 수 있게
상상발전 사업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참여 기반 조성 부분도 민간 사회단체 보조 사업이 85개 업체로 증가를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민간 사회단체 보조가 이렇게 증가한 건 체감이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그래서 좀 어느 단체 지원이 된 건지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참여나 자치 역량 강화 사업 건수 전년 대비 좀 증가한 걸로 나타나서 주민 참여나 시민 참여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112쪽 민간 사회단체 보조 사업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개수나 사업비가 증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가져온 건지 분야별 균형적인 지원이 이루어진 건지 사업 관리가 좀 더 철저해야 한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도 여러 풍파를 겪지만 그래서 조금 사업의 2022년에 예산도 감소되고 사업 개수가 좀 줄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민간 마을 공동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115쪽의 마을 활동과 교육자 수, 마을 공동체 발굴 건수 등이 조금 감소했지만 지속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116쪽의 목표 1에 대한 총평 부분은 시민정책이나 시민 참여자 수 증가하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사업예산 확대와 주민참여 활성화 그로 인한 지방자치 강화가 기여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부분 이런 것들 담겨져 있습니다. 시민을 지키는 안전환경 구축인데 여기 보시면 지역안전지수군요. 제가 행정안전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안전지수가 범죄가 4등급, 화재가 3등급이어서 이게 화재 등급은 이미 하락한 점수고요. 범죄 분야는 매년 4등급 정도여서 그렇게 높은 등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게 이 목표 2 시민을 지키는 안전환경 구축의 주요 내용입니다. 119쪽 보시면 시민참여 안전문화 확산 달성 정도가 있는데요. 자율방범 대원수가 지역안전지수에서 차지하는 수가 큰데 자율방범 대원수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한 경찰기관 협조체계 구축이 좀 필요하다는데 앞에 시민참여나 주민참여는 늘어나는데 이런 자원활동 부분은 조금 감소하는 거가 조금 이제 이 참여 방법이나 활동 방법이 좀 다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맞춤형 안전교육 참여자 수 120쪽 부분도 보시면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참여자 수가 2020년 대비 교육이 안 이루어져서 참여자 수가 증가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소소심 교육이라고 해서 소화기, 소화전, 심폐소생술 교육 요 관련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121쪽 재난위험 사업장 및 시설물 안전점검 달성도도 사업장 점검 개수가 150% 증가했지만 사실은 사업장 수가 19년 93개소, 20년 81개소 대비 감소한 거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달성도 부분도 전년 대비 안전점검 개소가 15.8% 감소한 걸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게 안전점검 관리 체계를 별도로 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정기적인 안전점검이 요구된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CCTV 설치 부분은 123쪽인데 그 인구 10,000명당 CCTV 설치 수 그리고 노후 CCTV 개선 및 교체율입니다. 인구 10,000명당 CCTV 설치 수는 증가했고요. 66.5% 그리고 노후 CCTV 개선이나 교체율도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24쪽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 보시면 자율방범대 대원수 증가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지역 안전지수 의식지표에 대한 지역 안전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안전교육 참여자 수를 높이고 또 홍보나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재난위험 사업장이나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한 안전점검 관리체계 구축, 정기적인 안전점검 이런 부분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7개 부문위에서 근 6개월에 걸쳐서 이거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매우 우수 이렇게 그 지표를 사적적으로 평가해 놓은 건 그냥 진행 정도로 보셔야지 그게 어디 비교해서 우수하다, 비급하다라고 보시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료 해석하실 때 참고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152쪽 보시면 저희가 이제 지표 체계를
그 측정 지표 중에 공간 지표와 뭐 그 지표가 있었는데요. 그 지표를 수정해서 지표 체계를 굉장히 단순화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읽으시고도 이해가 바로 되실 수 있게 조금 체계를 간소화했고요. 이번에 지표 모니터링 하면서. 그래서 볼 때 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시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지표랑 연계를 했는데 그 덕분인지 우수사업 비율이 작년보다 14.8% 늘어난 결과를 보여집니다. 전체 사업에서. 122개 지표 중에 저희가 14개 지표를 삭제하고 108개 지표를 이번에 모니터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수사업 비율이 조금 향상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런 거가 154쪽에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점검 결과를 비전과 목표 부문이별로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155쪽부터 있는 개선사항은 앞쪽에 있었던 의견들을 좀 모아놓은 사안들이니까요. 혹시 시민참여나 주민참여하실 기회, 또 시정에 의견 내실 기회가 있으시면 여기 제시된 의견을 참고로 해서 의견을 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시 지속가능 발전 목표 및 지표 모니터링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 제언하실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시죠? 끝까지 감사하고요. 저희가 보고서를 하나 더 드린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제본으로 지속가능 청주 시민실천 네트워크 운영 방향이 있어. 올해 지속위에서 그 지속가능 청주 시민실천 네트워크 구축을 해가지고요. 188개소랑 협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협약 이후 이제 지속되는 사업을 어떤 걸 진행해야 되느냐에 대한 걸 고민하기 위해서 요 수요조사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연구 결과 간단히 제가 그냥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속가능 발전 그 네트워크 188개소의 후속 사업을 좀 이렇게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보실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지속가능 발전이 뭐냐는 거에 대한 모호한 목표가 있고요. 17개 SDGs 목표 중에 우리 기관이나 우리 조직, 우리 동아리랑 어떤 게 연결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서 네트워크 구축 초기 단계인 올해랑 23년, 24년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이제 뚜렷한 활동 목적을 좀 수립을 하고 동기부여책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거냐 그 부분을 좀 만들기 위한 조사 목적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2쪽, 3쪽은 네트워크에 관련된 간단한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굉장히 이제 그 네트워크 유형과 관련돼서 보시면 저 맨 아래 이태수 교수님 그 네트워크를 보시면 느슨한 네트워크, 집단 네트워크, 분절된 네트워크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우리 지속위에서 하고 있는 실천 네트워크는 상당히 느슨한 네트워크에 해당이 됩니다. 각 기관의 사업들이 SDGs 지표와 연계되도록 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이 주가 되긴 하는데 어차피 협약이 됐고 함께 모였으니 공동사업 정도는 연에 한두 개 정도는 진행하는 게 어떨까 그런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한 연구입니다. 4쪽 보시면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88개 기관 중에 저희가 거의 한 달 반을 조사를 해서 일일이 1대1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86개 기관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제가 사회복지학과라 그런지 사회복지 부문의 시설들의 답변이 많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조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의견이 많이 제시된 점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 보시면 수요조사 결과 중에 188개소를 우선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요. 기관 및 단체로 분류된, 요거는 이제 지속이 사무국에 분류인데 기관 및 단체가 48개, 25.5%고요. 교육기관이 44개, 23.3% 정도 돼서 두 번째,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34개소, 협동조합 같은 산업계, 경제산업계가 26개소, 주민조직과 개인, 동아리에서 개인이 참여하신 분들이 한 18개소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SDGs 관련 17개 목표랑 연결을 해봤더니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게 목표 연계성을 보니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가 188개소에서 가장 높은 연계율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 양질의 교육 순으로 나타납니다. SDGs 지표 중에. 그리고 6쪽의 가로표를 보시면 되게 이제 그 188개소 참여기관 유형별로 SDGs 목표 연결을 해봤을 때 목표 연결이 전혀 안 나오는 그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 참여기관 유형이 적절한 건가, 유형 분류가 적절한 건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고
특히 뭐 주민조직이나 개인 동아리 같은 경우는 성평등 관련한 지표 관련한 활동하는 동아리가 전혀 없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표 해당되는 기관 유형이 없으면 또 신규 조직, 네트워크 조직을 발굴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또 이런 관련된 SDGs 목표 관련된 참여를 좀 촉진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좀 표에서 볼 수 있는 그림은 그렇습니다. 86개 기관 응답한 결과는 7쪽부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특성은 참고로 보시고 모집단 대비 표본 비율이 제일 높았던 거는 역시 그 기관 및 단체인데요. 여기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회복지시설이 이 안에 들어있어가지고 전체 48개소 중에 37개소가 응답을 한 걸로 나타납니다. 77% 정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계가 그 26개소 중에 12개소가 응답을 해줬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 188개소 중에 86개의 기관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결과 잠깐 쭉 훑어보시면 8쪽부터 청주시 정책에 대한 만족도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건 주거환경 개선 분야로 나타났거든요. 저희가 청주시가 4년 전부터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환경 개선 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어서 또 그럴 거고, 자연환경 보존 및 개선, 교육환경 개선 이렇게 되고 있고요. 가장 만족도가 낮은 건 재난, 사고, 범죄, 질병 예방 및 구호 활동인데 아시겠지만 올해 재난의 영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9쪽은 그걸 저희가 성별, 직위, 기관 유형별로 따로 분리를 해본 거고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쪽 보시면 청주시 10년 후 전망 부분에서 기대 수준이 가장 높은 건 여가활동 지원과 시설 확충이에요. 그래서 꿀잼 문화도시를 하려고 하시는 그 시정정책 방향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근데 기대 수준이 가장 낮은 건 또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어서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로 보시고 11쪽은 이것과 관련해서 그 성별이나 직위 유형별로 따로 분류해 놓은 거고요. 전체적으로 교육기관이 기타 다른 유형의 그 기관들보다 10년 후 전망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하고 계셨어요. 기관 유형별을 볼 때. 그런 거 볼 수 있고. 12쪽 보시면 정책 분야별 청주시 발전 방향은 10년 후 전망에서 가장 평균이 높았던 건 역시 활동적인, 다양한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적인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은 저희가 사례로 제시를 했었는데 거기에 응답이 제일 높았고요. 편안한 휴식을 위한 장소가 풍부한 휴양도시, 되게 쉼과 회복을 위한 도시로 기능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시민들끼리, 우리 네트워크 기관들이. 그리고 부모님별로 볼 때 사회복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풍부한 출산안정도시를 원하셨고요. 14쪽 보시면 보건서비스 영역은 공공의료 서비스가 풍부한 도시, 의료시설 접근성 좋은 도시, 의료비 부담 걱정 없는 도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15쪽의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청주시 정책에 대한 현재 만족도에서 가장 낮았었는데 특히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돼야 한다가 41.9%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좀 의미 있게 보였습니다. 올해 우리가 겪은 일들이 아마 담겨 있는 것 같고. 16쪽 재난안전관리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도 역시 재난과 사고 예방 노력인 게 나타났고요. 17쪽 교육 분야 부분에서는 아동 보육 돌봄 시스템이 잘 갖춰진 육아도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이나 재취업교육 관련한 재교육 도시도 중요하지만 돌봄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 아이들을 위한 돌봄이 잘 되는 도시로의 비전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18쪽 보시면 교통 분야에서 걷기 편한 도시, 시내버스 이용이 편리한 도시 나와서요. 자전거 이용이 안전한 도시 이렇게 도출이 돼서 걷기 편한 도시에 조금 더 방점이 실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주시에서 추가 확보가 필요한 교통수단은 여기 자전거 보도시설 이렇게 나타나서 걷기 편한 도시와 또 연결이 되죠. 자전거 타는 도시, 걷기 좋은 도시로의 청주시가 기대가 됩니다. 환경 분야 발전 방향은 도시 내 휴식 공간 및 녹지가 많은 휴양도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휴양과 여가 활용, 사회활동, 또 쉼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욕구로 드러납니다. 21쪽 환경 문제 관련해서 별도로 질문을 추가했었는데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이 원인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특히 정부나 지자체 중장기적 정책 투자가 적다라는 비판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직위별로 최고관리자는 정부나 지자체 중장기적 정책 투자가 적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사업 담당자들은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리와 처벌 미흡이 좀 더 높게 나타나서 직위에 따른 응답 결과 차이가 조금 있었습니다.
22쪽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생활문화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도시, 그리고 23쪽에 경제산업, 경제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 일자리가 풍부하고 청년이 일하기 좋은 도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4쪽 보시면 청주시가 타시군에 비해 잘하는 정책이 뭐냐 물었는데 의외였습니다. 자연환경 보존비 개선이 높았는데 요거는 좀 원인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어째 이게 제일 많이 나왔을까? 아까 환경 분야 발표가 굉장히 좀 그죠? 모니터링이 그렇게 나왔던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청주시가 환경정책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거안정수 요건 만족도가 높았으니까 열리면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25쪽에 보시면 역시 교육, 또 환경 녹지 이렇게 나와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구나. 모든 응답에서 상위권 응답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6쪽 보시면 추가 확충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는 뭐냐 했을 때 문화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시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문화 기반이 잘 되어 있는 도시로의 그 수요가 좀 높은 걸 보실 수 있고, 네트워크에 참여하겠냐는 의사의 97.6% 이미 참여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이제 어떤 사업이 진행된다면 참여하실 거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97.6%가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2.4%를 왜 참여할 의사가 없다고 하셨을까요? 요게 중요합니다. 저희는 왜 2.3%는 아니라고 했을까? 초고령이었을까요? 뭐 불만이셨을까요? 그리고 희망하는 네트워크 참여 방식은 자원 공유나 연계, 또 정보 공유, 지역 내 다양한 교육, 참여, 네트워크 회의 참석이어서 24년에는 사업 개발도 중요한데 사업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나 정기 회의를 조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월 단위 회의는 아니어도 반기별 한 번씩 연에 1, 2회 정도는 네트워크 회의를 전체 기관이 모이는 회의를 해서 정책 제안도 하고 의결도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 했고요. 29번은 가장 필요한 사업, 실천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은 이웃과 공존하는 소통환경, 공동체 구축, 또 시민 참여, 시민 의견 정책 반영, 복지 정책 확충, 자연환경 보존 및 개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구축이 사실은 앞에 보셨지만 7개 부문이 중에 4개 부문이에서 목표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갈 거에 대한 고민이 우리 시민사회단체에 좀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30쪽 보시면 가장 시급하게 접근해야 될 정책 목표, SDGs 목표는 건강과 복지,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기후변화 대응,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요 순으로 나타나 있어서 참고로 어떤 SDGs 목표를 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제시되지 않은 좀 부족한 목표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이 이제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그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31쪽은 저희가 이제 주관식 응답을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을 다 써주세요 그랬더니 역시 이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청주 우리가 조사를 한 거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다행히 제가 있는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뿌듯했습니다. 역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를 이제 청주자를 쓴 분도 있고 안 쓴 분도 있고 붙여 쓴 분도 있고 떼어 쓴 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큰 축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청주 지속이가 네트워크의 중심 기관으로 활동하는 의미를 좀 여기서도 보여지고 다른 사업들도 좀 북쪽 이제 단위 사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쭉 32쪽은 주관식 응답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결론 정리해드리면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각각의 기관 너무나 다양한 주민조직과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서 자칫 애매모호하게 협약서 이후로 아무 활동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세밀하게 참여기관별로 동기가 어떤 건지 살펴보고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SDGs 목표별로 좀 기관 유형을 분류해 보거나 활동을 장려하거나 목표와 통합한 이제 사업 개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치단체가 좀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 전담 직원이 있으면 활성화가 될 거고 그럴 텐데 지속기의 상황도 그렇게 좋진 않지만 어쨌든 자치단체 관심이 좀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활동은 뭐 하루 만에 끝나고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중장기적인 계획을 조금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언을 또 하고 또 당장 2024년에 할 목표들을 네트워크 기관에
제시해 보는 것도 우리 지속위에서 할 일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어서 계속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는 걸 인식시키고 계속 공유하고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3쪽은 이제 정책 분야별로 접근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결과에 드러난 것들을 쭉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야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쪽은 출산 안정 도시를 원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교육 분야에 대한 우선적 지원 부분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고요. 교육기관 참여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연대해 나갈지 참 고민이 필요하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소통 체계에서 사실 네트워크는 정기회의가 핵심이거든요. 만나서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게 핵심인데 한번 협약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정기회의를 좀 개최해 줄 것을 비용이 들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정기회의를 할 수 있을지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네트워크 구축은 사실 지속되려면 애초에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졌지만 신뢰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부분에서 이 소통체계 마련은 정기적인 간담회나 회의 소집은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네트워크 장기화를 위한 노력들 또 시민 공감대 확산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다라는 제언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민실천 네트워크 아마 참여를 하고 계실 텐데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아이디어도 좀 보태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 뭐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